내가 74년, 75년 유신헌법 때 감옥을 살 때에 나하고 같은 시기에 감옥 들어온 사람이 장준하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준하. 사상계를 시작하신 아주 특출한 분이랬습니다. 그분도 이제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장준하, 백기환 그런 분들이 같은 시기에 들어오고, 우리 팀은 우리 성남의 이해학 목사, 인명진 목사 뭐 이렇게들 이제 같은 안양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장준하 선생과 같은 방에서 살았는데 감탄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는 게 많고 경륜이 뛰어난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국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안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국제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줄줄줄 얘기하는데 끝이 없이 나와요.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야, 저런 어른이 징역 살지 말고 나라를 경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주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일본 학병으로 붙들려 가가지고 만주에서 이제 주둔하다가 일본 군대를 탈출해가지고 만리길을 걸어서 중경에 김구 선생 독립군을 찾아갔습니다. 김구 선생 찾아가가지고 학병으로서 탈출한 얘기하고, 우리 조선 독립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대환영을 하면서 독립군의 교관으로 이제 일하게 했지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이, 그때 독립군들이 대한 청년들이 학도병 도망했는 친구들, 만주에서 참여한 친구들, 독립군들이 미군 OSS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CIA 전신이지요. 그때는 OSS 군사훈련 조직이랬는데, OSS 미군 요원들이 독립군 청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20일 낙하산으로 지리산에 한 부대 떨어뜨리고 9월산에 한 부대 떨어뜨려서 게리라전을 펼쳐서 독립운동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OSS 침투 훈련 받았는 대원들 중에 이제 장준하 선생이 팀장이고, 유한양행을 세운 유일한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OSS 대원이랬습니다. 그 사람 또 독립군의 한 사람으로서 지리산 쪽에 같이 침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희대학 교수했는 김점곤 박사님, 다 이런 분들이 OSS 첩보훈련을 같이 받았습니다. 참 우리 역사가 아쉬운 것이 45년 8월 20일에 낙하해서 지리산을 거점으로 항일운동하기로 했는데, 닷새 전에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 조선 땅에 내릴 준비 다 해놓고 날짜만 기다리다가 일본이 항복해버리니까 그만 수포로 돌아갔지요. 우리 민족의 한입니다. 일본이 한 달 뒤에 항복한다든지 뭐 그래 했으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독립 저항 운동을 해서 소련이나 미국 힘은 물론 받겠지만 소련 힘 빌리지 않고
남북이 통일이 됐었겠지요. 그 아슬아슬한 며칠 차이로 소련이 참 그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인 것이 소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소련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랬는데 소련이 가만 보니까 일본이 항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탁 떨어지니까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시기를 놓치겠다. 해방 일주일 전에 참전해버린 거지요. 그래서 만주로 탱크 몰아붙여가지고 북한까지 점령해버리니까 그 기간이 7일, 열흘 그 사이지요. 그러니까 참 그때 소련군이 그때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이렇게 분단의 비극을 가지지 않아도 됐겠지요. 그래서 우리 장준하 선생이 참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OSS 군사훈련 받아가지고 9월산 지리산에 침투해가지고 일본 경찰서 습격하고 저 만주로 중국으로 군인 수송하는 열차 폭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됐겠느냐. 참 우리가 한많은 역사다. 아주 비분 탄식을 했습니다. 참 우리 역사란 것이 가만 지나보면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끌었지요. 그나마 소련군이 남한까지 서울까지 점령했었는데 미군이 9월 달에 들어가서 진주해가지고 북으로 물러가라. 너희들이 왜 대한민국을 그냥 생으로 생킬라 하냐? 까딱하면 전쟁 날 것 같으니까 38선까지 물러났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런 시련, 그런 역경 중에서도 우리 고구려 시대에 얼마나 판도가 넓었습니까? 만주 전체, 저는 지금 북경까지가 고구려 땅이랬습니다. 근데 그거이 그만 망하가 그 뒤에 망하고 점점 국토가 좁혀 들어와서 고려 시대에는 두만강까지 왔다가 또 조선조에는 압록강 쪼그라들어서 일본한테 침략당했는 것도 서러운데 1945년에 남북이 갈라졌으니 우리가 섬이지요. 북한이 휴전선이 막혀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섬나라지요. 근데 우리는 자본이 없어요. 지하전도 없고 대륙으로 나갈 길도 없고 완전히 바닥에서 일어서서 지금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발돋움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애국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6만 5천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조직이 첫째는 경로당이요. 7만 곳입니다. 경로당이 7만 곳이고 교회가 6만 5천 곳인데 경로당은 그저 모여가 장기 뜨고 라면 끓여 먹고 화투놀이 하지만은 교회는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그 6만 5천 재단에서 새벽 재단 쌓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에 닿는 거지요. 그 기도가 하늘 보호자를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멀지 않은 때 휴전선 없어지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돼서 정말 예수 잘 믿는 나라, 세계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의 중심에 우리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라고 뭐 그렇게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간 사역하시면서 시간과 에너지의 70%를 12제자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병자 고치고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70% 이상은 12제자. 그 12제자도 한 명은 실패해서 가룟 유다가 나왔지요. 예수님의 사역은 작은 12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적다고 그게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뭐 10,000명, 10만 명, 몇십만 명 돼도 뭐 요새 어떤 교회는 몇십만 돼도 뭐 이재명 데리다가 박수치고 뭐 애국자라 그러고 뭐 그런 부분에 내가 저 사람들이 흰밥을 먹었나 뭐 갑자기 신약 구약이 아니고 지향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이 깨야 돼. 영혼이 깨어나가지고 바른 깨달음,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따라가야 되지요. 그러니까 머리로 바로 깨닫고 가슴으로 뜨겁게 믿어서 온몸으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비전과 미래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얘기하던 김에 소련군이 휴전선 북쪽, 미군이 남쪽 차지하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인원하니까 소련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야. 벌써 1946년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이민군을 뽑아가 훈련시키고 모택동 군대에 있던 한인 군인 5만 명을 조선군에 딱 편입시킨 거예요.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모택동 군대에 있던 그 팔로군 그래요. 만주 이쪽 지역 인민군이 중공군이 팔로군인데 팔로군에 소속됐던 5만 명을 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군대에 넘겨준 거예요. 그러고 참 우리가 불리했던 것이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모든 탱크, 기관총, 무기를 일본군이 다 손 놓고 쫓겨갔거든요. 그걸 북한에 그냥 넘겨준 겁니다. 일본군 무기를 다 인민군이 차지해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 군대가 막강합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낌새가 심상찮으니 우리도 무기를 주세요. 미국에다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이승만 그 고집쟁이 영감이 무기 주면은 북진 통일하려고 한다. 전쟁 일으킬 위험이 있다. 안 줬어요. 그러니까 무기도 없이 일본 경찰이 쓰던 그 장총 그거 들고 인민군 그 최신 무기를 가지고 부딪혔으니 이게 뭐 게임이요. 우리나라는 망했어야 될 나라입니다. 실제 세력으로는 고비고비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을 하고 경제를 조사해 보니까 국민소득 38달러, 35달러요. 35달러. 아프리카 가나다음에 꼴찌에서 둘째예요.
국가 공무원 월급을 뭘로 줬냐면 미국에 480 잉여농산물이 있습니다. 미국에 식량이 남으니까 그걸 후진국에 원조해 주는 걸 480 농산물 지원 그걸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공무원 월급 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에는 국가 예산의 80%가 미국 잉여농산물 그걸로 유지한 겁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승만 박사가 가장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토지개혁이죠. 토지개혁. 그리고 문맹태치 국민교육이죠. 국민교육.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를 하려면은 국민들이 한글을 깨우쳐야 된다. 국민의 80%가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겁니다. 일본이 우민 정책 그래가지고 일부러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글을 못 읽게 했어요.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영구 지배하려고. 그게 우민 정책 그래요. 국민의 80%가 글자 해독을 못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민주주의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이름자를 쓰고 누가 출마했는지 봐야 하니까 글을 깨우쳐야 된다. 그래서 국민교육운동을 폈지요. 그래서 나도 6살에 초등학교 시골에서 입학했는데 우리 반 학생이 120명이에요. 한 학년에. 26살 먹은 애기 아버지도 같이 공부했어요. 26살 먹은 애기 아버지도. 그 국민 전체가 한글을 깨쳐야 된다. 그런데 국민 교육을 하려니까 책을 찍어야 돼요. 한글 책을 찍어야 되잖아요. 책 찍을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 가서 미국의 재벌들 찾아다니면서 나라를 세웠는데 이거 교육을 시키려니까 교과서를 찍을 종이가 없어. 종이값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우리 한글 영희야 이리 오너라 뭐 바두가 미국 그 돈 갖다가 찍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가 MIT 공과대학을 갔어요. MIT 공대 가가지고 다 돌아보고 책상을 치면서 바로 이거다. This is the point. 요점이다, 요점. 우리는 자원이 없는 국가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기독교를 통해서 혼을 깨우치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 무자원 국가가 선진국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승만 박사의 기독교 입국론, 교육 입국론 두 가지 중심입니다. 그래 시작했던 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박정희 장군이 1961년에 5.16 군사혁명을 했는데 그때는 우리 국민 소득이 78달러랬어요. 북한은 240달러예요.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가 3배 더 잘 살았어요. 우리는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그러니까 김일성이 남반부 공산화를 차근차근 김일성이 남반부 해방에 10개조가 있어요. 우리 10계명 있듯이. 김일성의 남반부 해방 10계명.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리라. 이 들어가 있어. 앞으로 공산화 되려고 하면 기독교가 이 저항 세력이다. 기독교를 무너뜨려라. 공산주의는 항상 기독교하고는 적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는 북한은 240달러, 우리도 3배 더 잘 살았으니까 그냥 갔으면 우리는 베트남처럼 공산화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제개발 1개년, 2개년, 3개년 막 온 국민이 밤새워 미싱 밟고 공장 만들고 그저 기계 만들고 수출. 그래서 1964년에 1억 달러를 수출했어요. 1964년에. 1964년 11월 31일에 우리가 1억 달러 수출이요. 그날이 수출의 날입니다. 수출의 날. 수출의 날 지금도 하지요.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니까 수출이 2천만 불. 중석, 여자들 머리카락, 이런 거 팔아가지고 2천만 불 수출, 울릉도 오징어 팔고 이래가요. 근데 이게 2천만 불이 3년 만에 1억 달러가 된 거지요. 그래서 11월 31일을 수출의 날로 정해가지고 매년 11월 31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벌들, 막 관계 부처들, 청와대에 다 모여가지고 수출 확대 회의를 했어요. 대통령이 일일이 묻고 대답하고 이걸 박정희가 암살되던 해까지 이거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직접 해가지고 문제를 풀고 수출하고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해외로 보내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참 큰 역할을 했습니까?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가 모여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하냐 하다가 소련이 자꾸 트니까 미국이 1947년에 한국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엔에. 1947년 12월 17일에 유엔에서 뭐라고 결의했느냐. 한반도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민주국가를 세운다. 유엔에서 그걸 결의했습니다. 그 1947년 11월 14일입니다. 그 유엔 결의요. 11월 14일. 그래서 이제 유엔이 결의했으니까 1948년 2월 달에 가가지고 선거하는 걸로 유엔 감시단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5월 10일 선거 날짜를 정했어요. 5월 10일 선거 날짜를 정해가지고 유엔 감시하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하기로 했는데 유엔 감시단이 38선 넘어가려니까 소련군이 딱 막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오지 마라. 그래서 소련군 때문에 우리 유엔 감시단이 선거하러 못 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남북이 딱 분단된 핵심이지요. 할 수 없이 우리 남한만 선거를 했습니다. 5월 10일에. 국회의원 그때 200명이요. 200명. 그런데 제주도는 4.3 사건. 박헌영이라는 남한의 공산주의 조직가가 북한 해주에서 지시를 했어요. 북한 공산당 지부한테 선거를 보이콧도 하고 난을 일으켜라. 그게 4.3 사건입니다. 근데 요즘 텔레비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미군이 제주도민을 학살하고 이승만 정부가 제주도민을 살육하고 자 그 얘기해서 저것들은 왜 역사를 꼽을 치나? 응? 무슨 나라 역사를 저렇게 가르치나? 내가 옆에 있으면 한 대 갈겨주고 싶어. 엉터리를 가르쳐, 엉터리로. 그것도 역사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가르쳐요. 그 국민 텔레비에.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홀랑 깎은 사람, 율부린 너처럼 머리 깎고 쇠소리 내는 사람 있지요. 응? 그 사람이 우리 여수 순천 사건 있죠. 48년 11월 29일 날 터졌는데 10월 29일 터졌는데 그때 제주 4.3 사건에 폭도를 진압하려고 보냈는데 그 14연대 침투에 있던 간첩들이 김지혜 뭐 이런 사람들이 장교 21명을 사살하고 난을 일으킨 것이 14연대 반란 사건입니다. 그걸 이제 14연대 반란 사건이지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군대 내에 한 15%가 있었어. 군대 내에. 그런데 참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참 희한한 역사인 것이 1948년 10월 29일 일어난 14연대 반란 사건 때문에 막 여수 순천 시민들이 막 쑥밭이 됐지요. 근데 거기 돌아보면은 그 사건이 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승만 정권이 결심을 한 거야. 안 되겠다.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때 계엄령을 내리고 12월 1일 날 계엄령을 실시해가지고 그게 유명한 보안법입니다. 보안법을 시작해서 군대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내는데 그 책임자가 백선엽이요. 백선엽 장군이죠. 근데 백선엽이 하루는 저녁 퇴근하려 하는데 자기 백선엽은 대령인데 소령이 하나 와가지고 장군 대령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우리 이번에 군대 내에 공산당 책임자였던 박정희라는 소령이 지금 잡혀와가지고 사형 선고받고 있는데 인재가 아깝습니다. 그 사람 살리면은 나라에 유익하겠는데요. 그런데 백선엽이 그 사형 선고받은 사람을 살리기가 어렵지요. 일단은 만나 주십시오. 그래 이제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 육사 동기생 박정희를 데려왔어요. 같은 소령이지. 데려와가지고서는 백선엽이 마주 앉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대령님 날 한번 살려주시오. 딱 그 말 했어요. 날 한번 살려주시오.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했어. 둘 다 일본 만주 군관학교 나 출신이고 하니까 백선엽이가 이 사람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상관 송요찬한테 부탁해가 사형을 면제시키고 제대시켰어요. 제대시키고 일이 없으니까 군사 공무원으로, 군 공무원으로 일하게 하다가 6.25 터진 뒤에 다시 군대에 들어와서 장군으로까지 올라갔지요. 참 그때 그 백선엽 장군이 박정희 소령을 살려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호하사지요.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고 나라의 기강을 잡고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북한 남북 통일은 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더 빨리 될 걸로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려면 먼저 문화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경제가 들어가야 돼. 문화 통일, 경제 통일, 정치 통일. 이 3단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K-팝, K-드라마 이래가지고 북한에서는 남한식으로 아내가 남편 보고 뭐 오빠 이러니까 북한이 포고령이 내렸어요. 남편한테 오빠 하는 자는 건거한다. 남한 드라마 보고 오빠. 그러고 고등학교 2학년이 드라마 그걸 카피해가지고 팔다가 잡혀가지고 사형장으로 갔어요. 이게 그만큼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장마당에 비밀로 파는 것이 남한 드라마 파는 그 장사가 솔솔하대요. 근데 지난해부터는 남한의 5만 건이 북한 장마당에서 통하는 거예요. 남한 5만 건을 북한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통일이 시작이 된 거지요. 그래 김정일은 높은 데 앉아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응? 또 뚱뚱해가 잘 내려봐도 못해. 응? 이거는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한국이 통일될 수 있는 3가지 조건. 중국과 러시아가 약해지고 북한의 민심이 김정은한테 떠나고 미국이 확실한 마음 먹으면 그때 가서 통일이 된다. 그 3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중국이 시진핑 정권이 헤매잖아요. 그러고 푸틴이 괜히 우크라이나 전쟁 걸어가지고 지금 허둥지둥하지요. 그 러시아하고 중국이 힘을 잃어가고 북한 국민들은 아내가 남편 보고 오빠 하고 뭐 남한 드라마 노래하고 이러니까 지금 통일이 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에 와 있는 탈북자들을 잘해줘야 돼요. 한국에서 새빵살이 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통일된 뒤에 북한의 주인이 된다. 주인의식을 길러주기, 민주주의 훈련시키고 사업하도록 밀어주고 키워내야 돼, 키워요. 그러니까 나는 탈북민이 남한에 5만 명만 넘어서면은 통일이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 3만 명쯤 되지요. 통일이 되려면은 북한 동포들을 많이 남한에 오게 해가지고 남한을 배우고 밑바닥으로 유튜브로 자꾸 하고 교육을 시켜야 돼. 문화 통일, 경제 통일, 그리고 민심이 통일해. 통일이 되려면 북한 사람들이 중국 편을 드느냐, 김정일 편을 드느냐, 아니면 남조선의 편 드느냐,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북한의 백성들이. 지금 거의 북한의 백성들이 남조선을 그리워하지요. 나도 저는 몇 년 됐습니다만 북한에 갔을 때 살짝이 우리 말하면 육군 대위지요. 육군 대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둘이 딱 되니까 남조선서 빨리 치고 올라와야 돼요. 대위요, 대위. 빨리 치고 올라오면 우리도 총뿌리를 뒤로 댈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오는 소리 들으니까 남조선에 거디가 많다디요? 뭐 이렇게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장교들이 마음이 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북한에 수용소가 18군데가 있어요. 18군데 수용소 중에 20만 명이 수용돼 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절반은 예수 믿다가 잡혀간 사람이에요. 성경 가지고 있다가 잡히고 예배 보다가 잡히고 20만 명의 절반이면 10만이요. 10만 명이 예수 믿다 수용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통일이 딱 되면 예비된 전도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나아가 간증하고 목숨 걸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최전선에 배치해가지고 남한교회가 꽉 밀고 하면은 대한민국 민족 복음화가 통일 이후에 신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남한교회는 그런 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돼.
전략적으로 그런 걸 미리 계획을 하고, 그래 통일된 뒤에 한국교회가 중국 선교로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지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동두천 골짜기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우리 아시아, 세계의 미래고 기독교의 미래요. 기독교가 새롭게 다시 시작되려 그러면은 한국적인 복음적이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고 자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애국 정신을 가진 신앙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이 함께 나가는 인재들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 엄청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리 대안학교 하는 것도 뭐 국제를 빼라, 뭐 영어 학습하지 마라. 그 참 이상하지요. 중국 학습하는 건 놔둬요. 중국어는 놔두고 영어는 하지 마라 하고. 우리 교사들이 걱정을 하길래 그 뭐 다른 척하고 애들 기숙사에 모아가 밤에 하면 되지 뭐. 밤에 저녁에 따로 가외로 영어 하면 되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려면 세계화 해야 되지요. 세계화. 우리나라는 지하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세계화를 앞지르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앞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잖아요. 포브스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에서 5월 달에 각국의 그 강대국 순서를 50나라를 쭉 썼는데 6번째가 코리아예요. 일본은 8번째예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프랑스가 끼었어. 우리 바로 위에는 독일과 영국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앞질렀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뭐 그냥 지나갔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열받았지. 우리 식민지 지배받던 조선이 우리보다 앞섰어? 말도 안 된다 이거. 이 한국에서 포브스에 뇌물 쓴 거 아니냐? 일본말 와이로라 해요. 와이로 먹인 게 아니냐? 하고 뭐 일본 매스컴에 떠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자존심이 되게 상한 거예요. 우리가 6등이고 자기들이 8등이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정신 차려야지 그런 소리 하고 있다가는 18등으로 떨어질 기다. 응? 우리는 통일이 된 뒤에는 4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민족적인 저력이 있어. 그런 저력의 기초에 성경적인 신앙이요.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바탕에서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는데 4가지가 나왔어요. 성경에서. 첫째는 자유민주주의,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왔지요. 둘째는 열린 시장, 자본주의. 셋째는 이제 인권 존중. 이건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4번째는 법치사회. 법이 왜 기독교에서 나왔냐 하면은 독재 국가에서는 법이 발전 안 합니다. 독재자가 법이지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법이 왜 나오느냐? 성경적인 인간과는 성악설이요. 성선설, 성악설이 있는데 성선설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착하다. 이 성선설이요. 성악설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 이게 성악설이요. 성경은 성악설이지요. 이게 왜 법치가 됐느냐?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하다.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겠다. 서로 악한 사람끼리 악을 피우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냐?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니도 도둑놈 나도 도둑놈이니까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고 살면 사회가 유지가 안 되겠냐? 이 성경의 성악설에서 나온 겁니다. 난 대학에 철학 공부할 때 성악설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공자의 맹자
묵자 이런 사람은 성선설, 유교는 성선설입니다. 타고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데 이게 아니야. 인간은 성경적으로는 죄인이요, 타락한 인간이요. 이걸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가치관이 우리 시대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통일한국 시대에 이것을 국민들에 깨우쳐서 세계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의 수도원 이런 건 지금은 조그만 하지만은 앞으로 할 일이 많지요. 내가 이번에 대우 가서 깨달았는데 목사님들을 가르쳐야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이 헤매는 거예요. 붕어 눈처럼 눈알이 확 퍼져가지고, 응?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라의 백성에 책임진다 이래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나도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는데 독일에서 박사 받아온 교수한테 들으니까 몰트만이 말하기를, 몰트만 전공했어. 몰트만 강의 들으니까 졸음만 오고, 몰트만이 불란서 귀신인가 독일 도깨비인가, 사도 바울, 예수님, 베드로 똑바로지 가르치면 되지, 몰트만이 해도 안 돌아가는 소리로 그런 걸 왜 저래 샀냐. 난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 농민들 논 매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호미 들고 와가지고 입구에 호미 걸어놓고 예배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 몰트만이 말하기를 하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기독교의 생명력, 몸으로 사랑하는 실천력,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전투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삶으로 배워야지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진보를 이루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를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부활의 도를 분명히 전하고 백성들의 혼을 깨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